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통화긴축 우려로 우리와 미국 양시장 모두 오늘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외국인들 이탈이 상당히 좀 매서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증시 충격이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미쳤다, 영향을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는데요. 우리가 보통 20%선 아래를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봅니다. 이 약세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의미고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 확산 이런 삼중 악재 속에서 이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증시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힘겹게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지수가 당해내지 못했는데요. 벌써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기관은 6,70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 5,500억 원이나 자금을 뺐습니다. 한편 개인은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원 넘게 베팅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혹시 이 조정 국면이 한동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 지지선은 어느 정도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2,600선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600선은 코스피 지수의 PER로 따져봤을 때 10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상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이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선 언더슈팅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각 증권사별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지지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지지선인 2,600선보다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최근 국내외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혹시라도 붕괴되더라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네, 증권사들이 지난 연말에 내놨던 전망을 좀 보면은 올해 1분기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흐름이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또 터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확인할 것이란 전망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예.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기존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2분기까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와 전쟁의 진정 여부, 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오민지 기자도 증시의 상승 모멘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소재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내달 4일 열리는 5월 FOMC와 11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예. 시장에서 역설적이게도 이미 나올 만한 모든 악재가 나왔다는 것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과 정반대의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오늘의 하락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5월과 6월에는 안도 랠리에 따른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물가가 정점을 지난 게 맞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적절한 투자 전략 어떤 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각 증권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마다 조금씩 사들이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반대로 손절은 자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지수 전반에 베팅하기보다는 이익 신뢰성이 높은 업종과 섹터를 선별해서 이렇게 접근하라는 조언입니다. 대신증권의 자동차와 2차 전지 등을 꼽았고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이익률 전망이 높아진 산업재와 금융섹터, 또 신뢰성이 높고 과거 마진 변동성이 작았던 통신과 비철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올투자는 리오프닝주 중 특히 공연이 재개된 엔터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도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260원대로 올라선 게 지금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달에만 무려 4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 터졌을 때 이후에 최대 충격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께 당국이 환율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환율을 끌어올리더니 이제는 미국 통화긴축 문제가 충격을 주는 모습인데 영향 한번 들어보죠.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른다면 고점을 어디까지로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2분기 상단은 저희는 1,280원, 그리고 연간으로는 상단 1,300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긴축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달러 환율을 1,200원대 초중반까지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불과 이제 2주 만에 거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겹쳐지면서 1,265원까지 이제 터치한 상황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하락 모멘텀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상단으로 1,280원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연내 1,300원까지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오늘 지금 아시아에서도 특히 우리 환율만 크게 올랐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이게 원화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원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 블록 통화라고 해서 대만 달러 혹은 중국 위안화와 같이 이제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가 가파르게 이제 약세를 보이자 중국 그 외환 당국이 이번에 외화 예금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사실 개입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결국 가파른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인식이 시장에 확대되면서 달러 위안 상승세, 즉 위안화 약세 속도는 좀 주춤한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특히 우리나라 무역 적자 흐름과 맞물려서 조금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달러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율이 높아도 차익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가 매수를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달러 환전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 레벨로는 지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FOMC 전후로 레벨 되돌려졌을 때, 즉 선반영 인식이 좀 해소되고 레벨이 좀 되돌려졌을 때 달러 자산을 매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무역 적자도 연간 내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 이제 전년 대비 고점을 통과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 흐름이 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1,200원 초중반대에서는 적당하게 좀 환전을 하고 들어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경기나 긴축 속도 모두가 미국이 나머지 지역을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라도 사실 미국 주식이 조금 제일 안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환율 문제가 우려된다고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우리 당국이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흔히 알려진 한미 통화 스와프인데요. 예.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달러가 급할 때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600억 달러 한도로 3차례 연장됐다가 작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 통화 긴축을 앞두고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려지기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관에게 외환 거래 내역을 보고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자꾸 늘리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도세도 증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외환 시장 딜러들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과 관련해서 원화 절하폭이 다른 통화 대비 심한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자 시장에선 다소 당황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네, 환율을 통화 정책의 변수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데이터로 보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막 부임한 총재가 하기에는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좀 개별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죠. 기사 회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횡령 사고로 연루됐던 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런 조정 장세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지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증권부 이 취재 기자 불러서 잠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급락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는 당장 개인 투자자들의 이 대규모 매물 출회로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3천여 명이고요. 이들이 가진 이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 수의 6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금액이 1,1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투자자들이 거래 재개 즉시 매도에 나선다면 주가 급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우리 증시가 대내적인 이슈로 부진하기 때문에 거래 재개 이후 증시 환경에 따른 약세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KRX 300, 또 KRX 헬스케어 등 8개 지수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산운용사의 ETF에서도 비중이 대폭 낮아진 상태여서 수급 차원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는 지난해 12월 30일 종가인 14만 2,700원인데요. 내일 얼마에 개장하고 또 얼마에 종가가 결정되는지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애초에 이제 상패 위기까지 갔었다는 게 리스크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비타민C 레모나 제품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회장의 횡령 배임 그리고 분식회계 사건으로 지난 2018년 3월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이후 몇 차례의 상장 적격성 심사 이후에 2020년 12월 5일 다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 17,200원을 기록했던 경남제약의 주가는 거래 재개 당일 21% 하락했고요. 3거래일간 40% 급락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경남제약은 4월 현재 2,800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거래 정지 직전과 비교해서는 8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 실적 자체가 부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가 정지되기 바로 전달인 지난해 12월 달을 보면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7%, 한 달간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거래 정지 해제 이후에 단기적인 주가 전망을 내놓기는 조금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유효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 지난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업이익은 1,433억 원으로 1년 사이 46% 늘었고요. 심지어 횡령사고 손실액을 반영한 순이익도 234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좋은 실적 흐름 나타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51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말부터 신규 생산시설이 가동돼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또한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 이 증권사가 제시했던 평균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는 3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결정 외에도 계양전기도 비슷한 횡령 사건으로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 사례가 계양전기의 이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여부에 충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계양전기도 재무팀 직원이 회사 돈 246억 원을 횡령하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현재 횡령액 가운데 178억 원이 회수가 됐지만 나머지 횡령액 대부분이 직원의 도박, 또 가상화폐 투자, 유흥비 등에 사용돼서 전체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계양전기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감사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은 이 감사 의견과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두 적정 판정을 내놨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달리 계양전기는 적정을 받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상장 유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상황을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우민지 기자, 사실 어젯밤 뉴욕 증시 낙폭이 우리 증시보다 훨씬 좀 컸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거의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한 게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이 거시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크로 리스크로 타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 메파로 대표적인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간밤에 연준 의장에 확실히 임명이 되면서 긴축 임박 신호탄이 됐습니다. 또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 일부 지역에도 봉쇄령을 내리는 등 이 팬데믹 이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도 여전하고요. 러시아 리스크 등 악재들이 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겹악재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시죠. What we've seen is a surge in commodity prices following the invasion of Ukraine. But even before this, we had seen a rally in commodity prices as economies opened up following COVID-19 lockdowns, and we also had some supply disruptions in several commodity markets. Now, the increase in prices has been broad-based, not just in energy, but also in food, and that's starting to have very real economic and humanitarian impacts. 네, 지금 5월 FOMC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월 한 달 동안 이 대표 기술주들 이 약세가 지난 2년 내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실적 발표로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마저도 해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기술주들이 주춤하면서 간밤에 나스닥은 1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3.95%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이달만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전년보다 8%나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죠. 네.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1분기 알파벳의 실적은 매출액이 6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681억 1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이 알파벳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이유는 광고 매출이 좀 주요한 이유인데요. 예. 외신에서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유튜브의 광고 타겟팅을 일부 제한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도 광고 타겟팅이 제한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틱톡과 같은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적은 또 좋았다면서요? 네, 장중에는 좀 주가가 안 좋았지만요. 이 실적은 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건데요. 1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좀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늘었는데요. 여전히 그 수요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장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 기업의 개별 실적이 주가의 유일한 희망처럼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르고 있군요. 같은 기술주라고 해도 최근에는 좀 실적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크게 좀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주들이 성장세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알파벳의 실적도 사실 이 광고 부문에서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전체 광고 부문 매출이 22% 늘어났지만 그 문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32%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22% 늘었다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넷플릭스도 유료 구독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얼마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신규 구독자 수가 줄었다는 것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네.
그냥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성장세가 거세지는 빅테크를 네. 찾아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다른 빅테크들도 주목을 해서 봐야겠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전 페이스북이자 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페이팔, 포드, 핀터레스트 등도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트위터, 인텔 등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큽니다. 이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낮은 만큼 이 기업들의 주가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밤에 메타의 주가는 3.23%, 애플은 3.73%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아마 이용자가 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많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메타는 지난 겨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하락 국면을 주도했던 주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4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던 건데요. 일일 사용자 수가 페이스북 창업 이래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저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 월가의 전망도 어두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메타의 목표 주가 336달러에서 272달러로 미리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내일 밤에 나오는 이 애플에다가 희망을 좀 걸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플하고 아마존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애플의 경우도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위탁업체의 생산 차질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 판매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요. JP 모건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아마존의 실적 전망도 어두운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카우어는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 4,500달러에서 4,400달러로 낮췄고요. UBS도 4,625달러에서 4,55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전에 월가에서 줄줄이 좀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혜린,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 부품 대장주들 지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전망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호실적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이제 최대 고객사인 이 애플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13의 이 판매에 호조 영향이 컸습니다. 이 LG이노텍은 현재 이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미중 관계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이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것이 이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 산업 전장용 고부가 제품인 MLCC와 또 고부가 가치의 그 반도체 패키지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기는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과 삼성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실적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의 1분기 매출은 2조 6천억, 영업이익 4,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 15% 늘었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입니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 3분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돋보였던 건 MLCC입니다. 이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IT 관련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MLCC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전기가 차량용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이 스마트폰에 넣는 초소형, 고용량,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용 MLCC의 경우 아무래도 들어가는 수량이 일반 전자제품에 비해 많다 보니 앞으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MLCC를 포함한 컴포넌트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광학통신솔루션도 전년 대비 3%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고 이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경우 고사양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공급이 확대되며 무려 44%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전자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회로형 연결용 부품으로 이 MLCC와 마찬가지로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데요. 최근 애플의 차세대 PC용 프로세서에서 공급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LG 이노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의 1분기 매출은 3조 9천억 원으로 28.7%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671억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애플 수혜주답게 이 아이폰 관련 매출이 LG 이노텍의 실적 호조를 견인한 모습인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 13이 양호한 판매량을 보인 데다 이 저가 모델인 아이폰 SE3 생산이 추가되면서 LG 이노텍의 스마트폰용 고성능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부문은 LG 이노텍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G 통신용 반도체의 꾸준한 수요와 전장 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기판 소재 사업과 전장 부품 사업은 각각 16%, 18% 증가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부품 기업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보신 것처럼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 실적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LG 이노텍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LG 이노텍 하면 애플 이렇게 바로 따라 나오는 관계성이 있는데 일단 애플에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이 LG 이노텍의 수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애플은 지난해 말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 고급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2분기에는 생산량을 900만 대가량 더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이노텍은 원래 이 애플 전자기기의 카메라 모듈을 50%가량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공급 경쟁사인 그 중국의 오필름이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애플 공급사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또 일본 경쟁사인 샤프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이 계속 지속되면서 반사이익으로 LG 이노텍의 공급량이 70%로 껑충 뛰어오른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LG 이노텍은 생산 능력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사업 설비 투자에 올해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단일 사업부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좀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뭐 내일 밤 애플 실적을 발표하는데 JP 모건이 일단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폰 판매량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고 목표 주가도 낮춰 잡았거든요. 좀 네.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시장에서는 이 아이폰의 올해 그 전체 판매량을 2억 3,500만 대로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내놨던 그런 예측보다 1,000만 대가량 좀 감소한 그런 수준이라서 아이폰 판매 감소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LG이노텍의 실적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의 실적 발표 내일 밤입니다.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아시다시피 MLCC 그리고 첨단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 수요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라고 발표한 이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는 전장용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기술 장벽이 높아서 지금까지는 일본 무라타 그리고 TDK 등 이 소수 기업만 좀 양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전기는 기존에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또 후방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용 MLCC를 최근 개발하면서 삼성전기가 전장 사업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전자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이 FCBGA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삼성전기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부르죠. 네. 그것과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고사양 칩을 이 FCBGA라는 기판에 한 번에 올리는 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미세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반도체 기판 시장 규모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5조 2,2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FCBGA가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7조 1,13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점은 전년보다 이게 40% 가까이 굉장히 급성장을 한 데다가 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서 앞으로 이 삼성전기도 FCBGA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애플이 기존 M1 프로세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M2 프로세서를 적용한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FCBGA가 활용이 되고 또 이를 탑재한 애플 신제품이 무려 9종 이상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FCBGA 일본과 대만 기업이 주도를 하던 사업이었고 우리 한국이 이 분야가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수조 원대 투자가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주가 얘기 한번 또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LG 이노텍 주가는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기가 좀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먼저 최근 석 달 동안 이 양사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27일 이제 17만 1,500원을 찍은 이후에 네. 꾸준하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1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LG 이노텍의 오늘 종가는 36만 8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석 달 전인 33만 1천 원보다는 이게 상향 곡선을 좀 지키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만 놓고 보면은 희비가 조금은 엇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이유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그 성능 저하 이슈가 터진 데다가 이 주력 제품 중 하나인 MLCC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주력인 카메라 모듈의 아이폰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서 애플 효과를 좀 톡톡히 본 데다가 네. 이 차기 전장 사업 진출 가능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주가 전망은 두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신규 IT 전자 제품이 주로 출시되는 하반기가 되면은 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호조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형보다 나은 동생 삼성 LG 부품주라고 정하고요. 해시태그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애플 효과 엇갈린 주가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화 기자였습니다. 네, 이 식음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식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요즘 밥 먹으러 구찌에 간다 그러던데 구찌가 네. 레스토랑을 연 겁니까? 네, 지난 3월이죠. 구찌가 서울 이태원 매장에다가 세계에서 4번째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네. 소비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뭐 온라인 예약 4분 만에 한 달치 예약이 끝났을 정도고요. 5월 예약도 3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제 주먹보다도 이제 크기가 작아 보이는 시그니처 메뉴인 이 버거가요. 네. 28,000원이나 하고요. 코스 메뉴 7가지가 나오는데 17만 원으로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구찌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전통적 아이콘인 별이 천장에서부터 수놓아져 있고 구찌 플레이트에 요리가 담겨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찌가 추구하는 가치와 스타일,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에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보니 시쳇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뭐 구찌처럼 이렇게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카페로 오픈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아, 예.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디올 그리고 에르메스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올의 시그니처 문양이죠. 크리스찬 디올 해가지고 CD. 네. 이게 수놓아진 라떼가 있고요. 에르메스의 H가 올려져 있는 디저트 등을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커트러리며 식기 등 모든 테이블웨어는 이들 브랜드 제품인데요. 고가라 평소 구매하기 어렵잖아요. 이 식기들을. 네네. 근데 뭐 음식을 시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시적으로 여는 팝업 카페 형태인데요. 루이비통도 이제 구찌에 질 수 없다 이러면서 5월에 레스토랑을 열 계획입니다. 예. 런치 코스가 13만 원이고요. 디너 코스가 23만 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예약이 이 또한 5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 소비만 해도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음료 분야에 진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 브랜드와 보다 친숙해지기 위해서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명품 옷이나 뭐 가방 1년에 몇 번 정도나 구입할까요? 글쎄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면 다행일 것 그쵸. 같은데. 네. 좀 한 번 살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카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또 가잖아요. 그쵸. 예,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명품은 쉽게 살 수 없지만 명품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 식사는 작은 사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도 덜하거든요. 또 이제 식음료를 통해서 명품 브랜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사실상 가면 좀 자랑하고 싶고 과시 그쵸.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SNS에서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명품 기업들이 사실상 식음료 사업을 뭐 제대로 확장한다, 진출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업을 요식업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또 뭐 카페나 레스토랑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목적도 아닙니다. 뭐 매장 형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식음료 매장을 따로 낸 게 아니라 이들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에다가 식음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브랜딩의 일환으로 좀 진출을 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 매장에 가면 주력 상품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음식도 먹고 또 이어서 쇼핑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당연히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는데 미각과 촉각, 후각까지 자극을 하는 셈인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를 좀 더 자주 오프라인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뭐 브랜드 충성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건데요. 뭐 패션과 가방 등에 한정됐던 그 명품 소비를 이제 식생활과 리빙까지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식음료 사업 효과를 보는 기업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디일까요? 근데 레스토랑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전문 식당 같아 보이는데요. 이곳은 바로 공룡,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입니다. 네, 혹시 이케아 가보셨죠? 가봤죠. 먹기도 먹어봤어요. 네, 밥 먹으러 이케아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먹거리는 이케아를 찾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가구 쇼핑에 있어서도 이 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우리 배가 고프면 쇼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푸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고객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쇼핑을 즐겨야 한다. 이런 창립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밥 먹으러 이케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가구도 옷처럼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이케아를 가구로 사러 간다기보다는 우리 좀 쇼룸, 인테리어 어떻게 꾸며졌나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데이트할 때 먹거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김에 또 이케아에 가서 먹거리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먹거리가 이케아에 놀러 가게끔 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된 건데요. 뭐 김치볶음밥, 떡볶이 같은 한국적 메뉴는 물론 이케아에 뿌린 그 스웨덴스러운 푸드를 통해서 스웨덴스러움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 메뉴인 미트볼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억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덕분에 이제 푸드는 이케아 전체 매출의 한 1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68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푸드를 통해서. 저도 사실 소비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 먹을 곳이 있어야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한테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통찰력을 갖고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 카페나 레스토랑이 있는 게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데도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들도 푸드 맛집으로 꾸민 것도 그 이유인데요. 이런 식음료의 이점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뭐 카페나 레스토랑을 접목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여러 분야의 접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게 안테나숍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매장에서 고객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비 행동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4차 산업혁명도 충분하게 현재 외식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다양한 업종에서 외식업과의 콜라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푸드테크 기술을 외식업에 적용시켜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건설사인데요. 일명 오바마 버거로 유명한 미국의 셰프 버거 브랜드를 강남 한복판에 열었다고 합니다. 김예원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한 버거 매장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찾던 미국의 고급 셰프버거 브랜드 구스터프 이터리인데 해외 매장과 달리 국내 매장엔 최초로 스마트팜이 적용됐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매장에는 스마트팜도 마련됐습니다. 버거 속에 들어가는 야채가 길러지는 모습을 소비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친환경 무농약 야채를 바로바로 재배해 신선한 햄버거를 선보인다는 점이 강점이자 차별화 포인트인데 운영업체가 특이하게도 건설사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식생활을 할 것인지 연구 끝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설, 그 건설을 스마트팜으로 연결지었고 이 스마트팜하고 잘 매치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은 겁니다. 대우산업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6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인데 향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에도 스마트팜을 설치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스마트팜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일종의 안테나숍으로 버거 매장을 선택한 셈입니다. 저희가 이제 꿈꾸는 그 아파트의 모델은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 가장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중에 스마트팜, 공동주택 안에 공동터파하신데 스마트팜이 우리 주거 공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클 것 같습니다. 건설사와 햄버거. 다소 엉뚱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사업 확장의 일환에서 안테나샵으로 버거 사업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네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B2B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반응을 살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음료 매장을 열어서 자사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보기도 하고 반응을 살피고 또 이제 홍보 효과도 절로 보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에서 이런 식음료에 발을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또 색다른 콜라보가 이뤄질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을까요? 네, 오감으로 유혹, 당신의 시간을 삽니다. 이렇게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밥 먹으러 굿즈, 차 마시러 디올, 기업들의 이유 있는 외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리스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행 석 달째인데 예방 효과는 없이 기업들 경영난만 불러일으킨다며 비판이 뜨겁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째.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신용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 기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는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대산업개발은 채권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요 사항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상에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손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기업 투자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중점관리 사안의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 제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예방 효과가 적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면 개정 문제는 일단 너무 과도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부 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평가들이 엇갈립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예치금 5조 8천억 원 등을 포함한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두나무 동일인인 총수로는 지난해 기준 지분 25.66%를 보유한 송치영 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고객 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라는 판정하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10조 원이 넘게 되어서 두나무는 공지대상 기업 집단인과 동시에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두나무는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지주회사 출자 제한, 주요 공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계열사가 없고 올해부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공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두나무와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업비트 성장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행동 반경에 제약이 많이 가해져요.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비트는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을 갖다 끊는 거죠. 업계는 이번 두나무의 대기업 집단 지정이 가져올 변화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의 활로가 새로운 규제로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위 사업자인 빗썸코리아의 경우 자산 규모는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고객 예치금 증가로 향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점유율 80%라는 업비트의 과점 현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업비트가 너무 독점이 심해져가지고 시장에 불공정이 생겼다.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것이 좀 불공정을 완화시키는데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